서울의 비는 언제나 사람을 시험하듯 내린다. 특히 퇴근 시간의 강남 사거리에서는 그 빗줄기가 더 차갑고 더 잔인해진다. 차들이 꼼짝없이 늘어서 있었고 신호등은 이미 의미를 잃은 지 오래였다. 경적 소리가 비와 섞여 공기를 찢고 있었고 유리창 안에 갇힌 사람들의 얼굴에는 짜증과 무력감이 번갈아 스쳤다. 검은색 마이바흐 뒷좌석에 앉아있던 서윤아는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둔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언제나처럼 차분했고 그 차분함은 수많은 협상과 위기를 통과해 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냉정에 가까웠다. 갑자기 차가 급정거했다. 타이어가 젖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와 함께 서류들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윤아는 반사적으로 눈썹을 찌푸리며 운전석을 향해 입을 열려 했지만 기사부터 먼저 말을 꺼냈다. 회장님 앞에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윤아의 시선이 앞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가 지난 5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단 한 장면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차량 앞 약 3미터 지점. 빗속에서 오래된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비스듬히 멈춰 서 있었다. 군청색 방수 점퍼를 입은 배달 기사가 몸을 굽혀 한 여성을 부축하고 있었다. 여자는 그의 등 뒤에 반쯤 기댄 채 의식을 잃은 듯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회색이 섞인 머리카락. 마른 어깨선. 윤아는 얼굴을 보지 않아도 알아볼 수 있었다. 어머니. 서윤아의 입술이 떨렸다. 김 여사. 그녀의 어머니였다. 그러나 윤아를 더 깊이 얼어붙게 만든 것은 그 여인을 부축하고 있는 남자였다. 그 남자는 헬멧을 벗어 비를 맞으며 여인의 머리를 가리고 있었다.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새겨져 있었고 햇볕과 바람에 그을린 피부 위로 세월의 흔적이 선명했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주변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 윤아는 그 얼굴을 똑바로 보았다. 박준석.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울렸다. 그녀의 전 남편. 그리고 그녀가 가장 사랑했으며 동시에 가장 증오해온 남자. 윤아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차 문을 밀치고 빗속으로 뛰어내렸다. 고급 구두가 무릉덩이에 잠겼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녀는 빗속을 가르며 소리쳤다. 박준석. 그 남자의 몸이 굳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내 눈이 마주친 순간 서울의 소음이 잠시 멀어지는 듯했다. 그의 눈에는 반가움도 계산도 없었다. 오직 당황과 경계, 그리고 깊은 피로만이 담겨 있었다. 준석은 곧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 어머니의 몸을 더 단단히 붙잡았다. 괜찮으세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윤아가 다가와 손을 뻗자 준석은 그녀의 손을 막았다. 힘은 약해 보였지만 동작은 단호했다. 움직이지 마세요. 급성 호흡 곤란입니다. 심장이 안 좋으세요. 지금 흔들면 위험합니다. 윤아는 그 말투에 잠시 말을 잃었다. 예전에 박준석은 늘 그녀보다 한 발 물러서 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그는 낯설게 단단했다. 제 차로 모시죠. 여기 바로 제 차예요. 윤아가 뒤를 가리켰다. 문이 열린 마이바흐에서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준석은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차 막혔잖아요. 여기서 병원까지 1시간 넘게 걸릴 겁니다. 이분은 기다릴 수 없어요. 그럼 뭐 어쩌자는 거예요? 준석은 대답 대신 행동으로 답했다. 그는 오토바이 뒤편에서 낡은 끈을 꺼내 능숙하게 김 여사의 허리를 고정했다. 배달 기사로서 수없이 사람과 짐을 실어본 손놀림이었다.
유나의 가슴이 조여왔다. 한때 유명 건축가였던 남자. 수상 경력이 있던 손이 이제는 낡은 끈을 묶고 있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갑니다. 가장 가깝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시동을 걸었다. 오래된 엔진이 거칠게 울렸다. 유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말한 것이 옳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 순간 그녀의 수십억짜리 차는 아무 쓸모도 없었다. 오토바이는 차들 사이를 비집고 나갔다. 준석의 등이 김 여사를 감싸듯 구부러져 있었다. 유나는 빗속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낡은 점퍼, 해진 바지, 닳아버린 운동화. 그녀의 기억 속 남자와는 너무나 달랐다. 따라가. 유나는 기사에게 말했다. 그러나 차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다시 차에서 내려 다른 오토바이를 잡아탔다. 서울대병원 응급실 앞은 언제나 전쟁터였다. 구급차 소리, 환자들의 신음,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준석은 이미 도착해 있었다. 그는 김 여사를 안고 접수창구로 뛰어왔다. 점퍼는 비에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숨은 거칠게 가빠져 있었다. 환자 의식소실, 신부전 병력 있습니다. 산소 먼저 주세요. 그의 말에 의료진이 잠시 그를 바라봤다. 배달기사 차림의 남자가 전문 용어를 정확히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의사는 곧 표정을 바꿨다. 들어가세요. 그때 유나가 도착했다. 그녀가 나타나자 병원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직원들의 태도, 보호자의 시선이 달라졌다. VIP 병실로 옮겨주세요. 비용은 상관없어요. 유나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단호했다. 김 여사는 곧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준석은 복도에 남겨졌다. 그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다. 그제야 다리에 화끈거리는 통증이 느껴졌다. 바지 안쪽이 젖어 있었고 붉은 피가 번지고 있었다. 유나는 그를 보았다. 비에 젖은 남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남자. 어머니는 괜찮으실 거예요. 유나가 말했다.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됐습니다. 그는 일어났다. 유나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다. 두툼한 지폐를 꺼내 그의 앞에 내밀었다. 이건 오늘 일에 대한 보상이에요. 준석은 돈을 보지 않았다. 그는 유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서유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움찔했다. 당신 눈에 내가 그렇게까지 됐습니까?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준석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사람을 살렸을 뿐입니다. 돈 받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는 돌아섰다. 젖은 발걸음이 병원 바닥을 떠났다. 유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서울의 비는 아직 그치지 않고 있었다. 응급실 문이 닫힌 뒤 복도에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한 공기가 내려앉았다. 방금 전까지 들리던 발걸음과 목소리는 멀어졌고 남아있는 것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과 소독약 냄새뿐이었다. 서유나는 유리문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문 너머에서는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는 듯했다. 회장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응급처치는 끝났고 심장내과 교수님이 직접 보신다고 합니다. VIP 병실 준비도 완료됐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여전히 복도 끝을 향해 있었다. 박준석이 사라진 방향이었다. 그 사람은 나갔나요? 비서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네, 접수대에서 추가 절차도 하지 않고 바로 나갔습니다. 유나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가방 손잡이를 움켜쥐었다. 보험을 준 사람이라면 당연히 남아서 보호자 역할을 하거나 최소한 병원비 이야기를 꺼낼 법도 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이름도 연락처도 요구도 없이. 그 사실이 묘하게 그녀를 불편하게 했다. 유나는 병실로 향했다. 복도는 점점 조용해졌고 VIP 병동 특유의 차분한 공기가 그녀를 감쌌다. 이곳에서는 언제나 돈이 시간을 대신했고 권력이 절차를 건너뛰었다. 김 여사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얼굴은 창백했지만 다행히 호흡은 안정되어 보였다. 유나는 침대 옆에 서서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다. 왜 하필 오늘 혼자 나가셨어요? 말은 원망처럼 나왔지만 사실은 두려움에 가까웠다. 어머니를 잃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이제야 현실처럼 다가왔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다. 강민재였다. 깔끔한 수트 차림, 흐트러짐 없는 머리, 늘 그렇듯 계산된 미소. 그는 유나의 얼굴을 보자마자 한 걸음 다가왔다. 괜찮아? 연락받고 바로 왔어. 유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응, 다행히 위기는 넘겼대. 민재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침대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어머님도 놀라셨겠네. 이런 일은 처음이지? 그의 말투는 걱정스러웠지만 그 눈빛은 주변을 빠르게 훑고 있었다. 병실, 의료진, 비서들. 마치 상황을 하나의 보고서처럼 정리하는 사람처럼. 들었어. 민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을 병원에 데려온 사람이 준석이라면서. 유나의 손이 미세하게 굳었다. 누가 말했어? 접수 쪽에서 다들 이야기하더라. 배달 기사 차림의 남자가 응급 상황을 정확히 설명했다고. 민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유나의 표정을 살폈다. 많이 놀랐겠지.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놀랐다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했다. 그 이름을 다시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 깊은 곳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우연치고는 참 묘하네. 민재가 말을 이었다. 서울에서, 그것도 오늘 같은 날에. 그는 마치 가볍게 던진 말처럼 말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유나는 그를 바라봤다. 무슨 말이야? 민재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니, 그냥. 다 끝난 사람이라 생각했거든.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어머님을 구하고 돈도 안 받고 사라졌다니까. 그는 잠시 웃었다. 드라마 같잖아. 그 말에 유나의 심장이 불편하게 뛰었다. 그 사람은 그런 계산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야. 유나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이 섞여 있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는 척하며 말을 바꿨다. 그래. 하지만 사람은 변하잖아. 특히 궁지에 몰리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요즘 배달 일 한다면서? 생활이 많이 힘들다더라. 유나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누가 그래? 조금 알아봤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하니까. 그의 말은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유나의 마음속에서는 묘한 불쾌감이 일었다. 유나.
민재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혹시라도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 그 사람은 이미 한 번, 가장 중요한 순간에 등을 돌린 사람이야. 유나는 그 손길을 뿌리치지 않았지만 마음은 더 복잡해졌다. 그날 밤 병원을 나선 유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차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를 지나 결국 한강을 향해 달렸다. 비는 잦아들었지만 도로 위는 아직 젖어 있었다. 유나는 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박준석. 연락처는 여전히 저장되어 있었다. 지우지 못한 번호였다. 그녀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화면을 껐다. 그 대신 다른 번호를 눌렀다. 나야. 상대방은 그녀의 오래된 비서이자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조용히 하나 알아봐 줘. 유나는 창밖의 어두운 강물을 보며 말했다. 박준석. 요즘 어디서 살고 누구랑 지내는지. 가능한 한 자세하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상대가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통화를 끄는 유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의 그 한 통의 전화가 다시 한번 누군가의 삶을 뒤흔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 시각, 서울의 다른 끝. 박준석은 어둡고 낮은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반지하 주택 특유의 습한 공기가 폐 속으로 스며들었다. 문을 열자 작은 방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삼촌. 어린 목소리가 들렸다. 박하린이었다. 준석은 젖은 신발을 벗고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하린은 낡은 이불을 덮고 앉아 있었고 작은 손으로 책을 붙잡고 있었다. 왜 안 자고 있었어? 삼촌 기다렸어요. 준석은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살짝 뜨거웠다. 또 열이야? 하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아까보다 나아졌어요. 준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오늘 번 돈으로는 약값도 빠듯했다. 그는 아이를 안고 천천히 말했다. 조금만 참자. 내일 삼촌이 꼭 약 사올게. 하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 웃음이 준석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 그는 창가에 놓인 작은 탁자 위를 바라봤다. 그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서유나와 자신이 나란히 서 있었다. 웃고 있었다. 준석은 사진을 뒤집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다 끝난 일이야. 하지만 그 말은 방 안에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서울의 밤은 그렇게 다시 깊어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유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사무실로 향했다. 새벽녘에 잠깐 눈을 붙이긴 했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전날 밤의 장면이 반복해서 떠올랐다. 빗속에서 고개를 숙인 박준석의 얼굴, 돈을 거절하던 그 눈빛,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병원을 떠나던 뒷모습. 그 모든 것이 그녀의 하루를 시작부터 불편하게 만들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유나는 곧바로 회의실로 들어갔다. 임원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집중력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보고 자료를 넘기는 손이 느려졌고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결국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유나는 자리를 정리했다. 비서가 당황한 표정으로 따라붙었다. 회장님, 다음 일정은 취소해. 유나는 짧게 말했다. 그 말투에는 여지가 없었다. 비서는 더 묻지 않았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런 날에 서윤아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윤아는 집무실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을 켰다. 화면에는 전날 밤 자신이 지시한 조사 보고가 정리되어 있었다. 박준석. 나이, 현재 직업, 거주지. 글자 하나하나가 차갑게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배달 플랫폼 계약직. 수입 불안정. 반지하 거주. 윤아는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무의식적으로 손을 꽉 쥐었다. 그녀가 기억하는 박준석은 늘 깔끔한 셔츠를 입고 도면 위에 펜을 올리던 사람이었다. 건축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만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던 남자였다. 그런데 이제 그는 하루하루 배달 건수에 따라 삶이 흔들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상하지 않아? 윤아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 사람이 이런 삶을 선택했을 리 없었다. 최소한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까지 추락할 사람은 아니었다. 그 순간 집무실 문이 노크도 없이 열렸다. 강민재였다. 보고서 봤어? 그는 윤아의 표정을 보고 바로 알아챘다는 듯 말을 꺼냈다. 윤아는 태블릿을 끄지도 않은 채 그를 바라봤다. 알아본 거, 내가 시킨 거야? 민재는 자연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위험 관리 차원이지. 어제처럼 갑자기 나타나는 사람이면 더더욱. 윤아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왜 그 사람 이야기를 할 때마다 넌 꼭 위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민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윤아, 넌 너무 사람을 좋게 봐. 특히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준석은 내 인생에서 이미 한 번 큰 상처를 남긴 사람이야. 내가 가장 무너져 있을 때 서류 한 장 남기고 떠났지.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그 말에 윤아의 기억이 거칠게 뒤집혔다. 5년 전, 그날도 이렇게 비가 오고 있었다. 법무법인의 회의실은 지나치게 밝았고 테이블 위에는 준비된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이혼 합의서. 이미 그의 서명이 들어가 있었다. 박준석은 그녀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왜 하필 지금이야? 그때의 윤아는 울고 있었다. 화장도, 체면도 잊은 채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다. 회사는 무너지고 있었고, 은행은 대출 회수를 통보해왔으며,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가 쏟아졌다. 그 와중에 남편마저 떠나겠다고 했다.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돼? 우리 같이 버티면. 윤아. 준석은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나도 한계야. 이건 사랑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그의 소매를 붙잡았지만 그는 천천히 손을 떼어냈다. 그 순간의 차가움이 윤아의 가슴에 아직도 남아 있었다. 그때 넌 아무 말도 안 했어. 윤아는 현재로 돌아와 민재를 보며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감정이 묻어났다. 설명도 이유도 없이 떠났지.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 위험한 거야. 이유 없는 선택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으니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덧붙였다. 윤아, 어제 일은 잊어. 어머님 일도, 준석도. 지금 내가 흔들리면 주변 사람들이 그 틈을 노릴 거야. 민재가 나간 뒤 윤아는 혼자 남았다. 집무실은 조용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오히려 더 시끄러워졌다. 그녀는 다시 태블릿을 켰다. 이번에는 보고서를 넘기지 않고 오래된 이메일 폴더를 열었다.
5년 전의 기록들이 남아 있었다. 그중 하나의 메일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송금 확인. 유나는 그 메일을 열었다. 당시 회사 계좌로 들어온 거액의 자금. 출처는 해외 투자 펀드로 되어 있었다. 덕분에 회사는 파산을 면했고 그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그때는 단지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이상하게도 그 숫자가 낯설게 느껴졌다. 유나는 메일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하늘은 흐렸고 비는 다시 내릴 기미를 보이고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에 사로잡혔다. 마치 자신이 믿고 있던 과거의 한 조각이 아주 조용히 금이 가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 시각, 박준석은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며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배달 앱에는 새로운 주문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헬멧을 썼다. 어제 병원에서 있었던 일은 그에게도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생각을 멈췄다. 과거를 붙잡고 있을 여유는 없었다. 지금 그의 세계는 단순했다. 오늘 벌어야 할 돈, 지켜야 할 아이, 그리고 넘겨야 할 하루.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떠났다고 믿었던 과거가 이미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거가 이번에는 훨씬 더 잔인한 방식으로 그를 시험하게 되리라는 것을. 며칠 후, 서유나의 책상 위에는 얇지만 묵직한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다. 표지는 단순했고 그 안에는 사진과 짧은 보고서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한동안 파일을 열지 않은 채 커피 잔을 손에 쥐고 앉아 있었다. 김이 식어가는 동안에도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저항이 일어났다. 이 파일을 여는 순간 무언가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게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결국 유나는 파일을 열었다. 첫 장에는 박준석의 최근 동선이 정리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다. 반지하. 익숙하면서도 불편한 단어였다. 그녀는 화면을 넘겼다. 다음 장에는 사진이 있었다. 낡은 주택가 골목, 낮은 창문, 창문 너머로 보이는 희미한 불빛. 그리고 그 다음 사진에서 그녀의 손이 멈췄다. 박준석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 그 뒤로 작은 그림자가 따라 들어가고 있었다. 아이였다. 유나는 숨을 멈춘 채 사진을 바라봤다. 아이는 초등학생쯤 되어 보였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박준석은 자연스럽게 아이의 가방을 받아들고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있었다. 그 장면은 너무도 일상적이어서 오히려 잔인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연결되기 시작했다. 설명되지 않던 선택들, 갑작스러운 이혼, 그 이후의 침묵. 그리고 지금의 이 삶. 그래서였구나. 유나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녀는 자신이 냉정하다고 믿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감정이 먼저 앞섰다. 배신감이 가장 먼저 밀려왔다. 자신이 무너져 있던 그 시간에 그는 이미 다른 삶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파일의 다음 장에는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하린. 성이 같다는 사실이 유나의 마음을 더 단단히 굽혔다. 그날 저녁, 유나는 직접 그 동네로 향했다. 차는 골목 초입에서 멈췄고 더 안쪽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걸었다. 길은 좁았고 오래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습한 냄새가 공기 속에 배어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전단지들이 겹겹이 붙어 있었다. 그녀가 살던 세계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반지하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유나는 그 앞에 멈춰 섰다.
커튼 너머로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아이의 웃음소리와 낮고 부드러운 남자의 목소리가 함께 흘러나왔다. 유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가슴 안에서는 분노와 허탈함이 뒤섞여 올라왔다. 그 목소리는 그녀가 알고 있던 박준석의 것이었다. 다정했고 조심스러웠다. 한때 자신에게만 향하던 그 온기가 이제는 다른 아이를 향하고 있었다. 유나는 더 이상 보고 있지 못하고 돌아섰다. 발걸음이 빨라졌다. 차에 올라타 문을 닫는 순간 그녀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었다. 그는 변했다. 아니,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가 믿고 싶었던 모습만이 진실이 아니었을 가능성. 그 생각은 유나의 자존심을 날카롭게 자극했다. 다음 날, 회사에서 강민재는 유나의 얼굴만 보고도 무언가를 알아챘다. 그녀의 말수가 줄어들었고, 결정은 더 단호해져 있었다. 그는 회의가 끝난 뒤 조용히 물었다. 확인했어.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와 함께 살고 있어. 그 한마디에 민재의 입가에 짧은 미소가 스쳤다. 역시, 그는 더 묻지 않았다.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했다. 그럼 이제 마음 정리도 쉬워지겠네.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쉬워진 것은 없었다. 오히려 마음속 어딘가가 더 단단히 굳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현실을 봐야 한다고. 박준석은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결과가 지금의 삶이라면 그녀 역시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다고. 그 시각 반지하 방 안에서는 저녁 준비가 한창이었다. 박준석은 작은 냄비에 물을 올려놓고 있었고 하리는 식탁 위에 수저를 놓고 있었다. 방은 좁았지만 정돈되어 있었다. 벽에는 아이가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다. 준석은 김이 오르는 냄비를 보며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낮에 배달을 하다 넘어져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았다. 삼촌, 오늘은 뭐예요? 할인이 물었다. 미역국, 준석은 웃으며 대답했다. 내 엄마가 좋아하던 거.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묻지 않았다.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둘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침묵이 흘렀다. 준석은 아이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선택한 삶이었다. 후회하지 않겠다고 수없이 다짐했다. 하지만 그 다짐은 요즘 들어 자주 흔들리고 있었다. 특히 병원에서 마주친 유나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그랬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보다도 이해할 수 없는 혼란이 담겨 있었다. 준석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알지 않기를 바랐다. 과거는 이미 끝났다고 믿고 싶었다. 아이를 재우고 불을 끈 뒤 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서윤아는 그날 밤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반지하 창문 너머로 들리던 웃음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분노의 이유가 정말 배신 때문인지 아니면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 때문인지. 하지만 질문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결론을 내려버렸기 때문이다. 박준석은 더 이상 그녀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 그 결론이 곧 더 큰 오해와 충돌의 시작이 될 것임을 그때의 유나는 알지 못했다. 눈이 오기 시작한 것은 그날 저녁 무렵이었다. 서울의 겨울은 늘 그렇듯 예고 없이 찾아왔고 습기를 머금은 눈발은 금세 도로를 미끄럽게 만들었다. 박준석은 오토바이에 몸을 싣고
천천히 속도를 줄였다. 배달 앱에서는 연달아 알림이 울렸지만 그는 무리하지 않기로 했다. 넘어지면 끝이라는 걸 요즘 들어 너무 자주 실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헬멧 안쪽으로 스며드는 찬 공기 속에서 그는 잠시 병원에서 마주친 서윤아의 얼굴을 떠올렸다가 고개를 저었다. 생각하지 말자고, 이미 끝난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그때 새로운 주문이 하나 떴다. 출발지는 강남의 한 고급 레지던스, 목적지는 몇 블록 떨어진 호텔. 평소라면 꺼렸을 거리였지만 눈길이라 배달료가 평소보다 높았다. 준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수락 버튼을 눌렀다. 오늘은 할인의 약을 사야 했다. 선택의 여지는 많지 않았다. 레지던스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잠시 주위를 둘러봤다. 눈은 점점 굵어지고 있었고 입구에는 검은 우산을 든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었다. 호출한 사람의 이름은 김. 흔한 이름이었다. 준석은 오토바이를 세우고 헬멧을 벗었다. 그때 자동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걸어 나왔다. 긴 코트, 정돈된 머리, 익숙한 걸음걸이. 그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서윤아였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윤아의 표정에는 놀람과 계산이 동시에 스쳤다. 그녀는 이 상황을 우연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눈빛이었다. 반면 준석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당신이구나. 윤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날이 서 있었다. 준석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헬멧을 다시 쓰려다 멈췄다. 도망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다. 이 배달, 당신이 받은 거죠? 윤아는 휴대전화를 들어 보였다. 화면에는 배달 주문 내역이 떠 있었다.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취소해도 돼요. 다른 사람 불러도 되니까. 윤아의 말은 선택지를 주는 것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명령에 가까웠다. 준석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이미 받은 주문입니다. 그 짧은 대답이 윤아의 신경을 건드렸다. 그녀는 한 발짝 다가왔다. 여기까지 와서 이런 식으로 마주칠 줄은 몰랐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준석은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윤아의 시선은 그의 점퍼, 장갑, 오토바이를 하나하나 훑고 있었다. 그 시선에는 연민보다도 판단이 담겨 있었다. 이게 당신이 선택한 삶이에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준석의 가슴을 정확히 찔렀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제 삶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윤아의 입가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웃는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요. 그럼 아이 이야기는 어때요? 그 한마디에 공기가 확 바뀌었다. 준석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신이 키우는 아이요. 박하린. 당신 딸이죠? 눈발이 두 사람 사이로 흩날렸다. 준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윤아에게는 긍정처럼 들렸다. 그녀의 얼굴에 굳은 확신이 떠올랐다. 역시 그렇군요. 윤아는 낮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상처 입은 자존심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때 당신이 왜 떠났는지 이제야 이해가 돼요. 책임질 사람이 생겼으니까. 준석의 손이 꽉 쥐어졌다.
그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가 다시 앞으로 나왔다. 그 아이 이야기는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함부로? 유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변 사람들이 흘끗거리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함부로 떠난 건 당신이잖아요. 아무 말도 없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준석의 숨이 거칠어졌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여기서 무너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지금 이 대화 의미 없습니다. 그는 오토바이로 향하려 했지만 유나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끝까지 듣고 가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녀는 그의 점퍼를 흘끗 보며 말을 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이 하나 키운다고 과거는 다 지워진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준석의 인내가 끊어졌다. 그는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하세요. 왜요? 불편해요? 유나는 한 발짝 더 다가왔다. 그 아이도 언젠가는 알겠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준석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유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리세요. 유나는 잠시 이해하지 못한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요? 이 배달 취소합니다. 지금 당장 내리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유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다. 지금 눈 오는 거 안 보여요? 여기서 나가라고? 더 이상 태울 수 없습니다. 준석은 헬멧을 썼다. 유나는 잠시 그를 노려보다가 결국 문을 박차고 나왔다. 차가운 눈발이 그녀의 머리와 코트 위로 떨어졌다. 후회할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준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백미러 속에서 유나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그 장면은 그날 밤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누군가가 촬영한 짧은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왔다. 눈 오는 밤, 배달 기사가 여성을 길에 내려놓고 떠나는 장면. 영상에는 앞뒤 맥락이 없었고 자막은 자극적이었다. 재벌 전처를 협박하다 실패한 배달 기사. 댓글은 순식간에 쌓였다. 그 시각, 박준석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와 할인의 이마를 짚고 있었다. 열은 조금 내렸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그는 아이 옆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말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서울의 눈은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눈 아래에서 누군가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영상이 퍼지는 데에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새벽이 되기도 전에 박준석의 얼굴은 각종 커뮤니티와 포털 기사에 올라 있었다. 제목은 점점 자극적으로 변해갔고 사실과는 거리가 먼 문장들이 덧붙여졌다. 재벌 전처에게 접근한 배달 기사, 금전 요구하다가 실패하자 폭언, 아이를 방패로 삼은 남자. 누구도 사실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고 댓글은 그보다 더 빠르게 폭주했다. 준석이 눈을 떴을 때 그의 휴대전화는 이미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다. 처음에는 배달 앱 본사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이어서 계약 해지 통보가 문자로 도착했다. 명확한 이유는 적혀 있지 않았지만 플랫폼 이미지 훼손이라는 문구만으로도 충분했다. 준석은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전원을 껐다. 예상하지 못한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빠를 줄은 몰랐다. 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다.
밤새 내린 눈은 이미 진창이 되어 있었고 반지하 창문 아래로 사람들의 발걸음이 무심히 지나가고 있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집주인이 찾아왔다. 그는 휴대전화를 들고 준석에게 화면을 내밀었다. 영상 속 남자를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람, 당신 맞죠? 준석은 부정하지 않았다. 집주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미안하지만 더는 곤란해요. 동네에서 말이 많아졌어요. 아이도 있다면서요. 그 말은 사실상의 통보였다. 준석은 항의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이 방을 오래 붙잡고 있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날 오후, 할인의 상태가 다시 나빠졌다. 열은 내려가지 않았고 기침이 점점 거칠어졌다. 준석은 아이를 안고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접수 창구에서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다. 보호자 확인, 보험 문제, 미납 기록. 이전에 밀린 진료비가 발목을 잡았다. 그는 사정을 설명하려 했지만 직원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때 병원 안쪽에서 누군가가 이름을 불렀다. 서유나였다. 유나는 이미 그곳에 와 있었다. 영상이 퍼진 뒤 그녀는 밤새 잠들지 못했다.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상태에서 그녀는 민재의 말을 떠올렸다. 이런 상황일수록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했. 결국 그녀는 법무팀을 불렀고 준비된 문서에 서명했다. 접근 금지와 모든 사적 접촉 차단. 이름은 중립적이었지만 내용은 분명했다. 박준석과 관련된 모든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선언이었다. 병원 로비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유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곧 표정을 굳혔다. 그녀는 준석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이런 모습으로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준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품에서 할인이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다. 유나의 시선이 아이에게 향했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돌렸다. 잠시 후 병원 측에서 유나를 따로 불렀다. VIP 보호자 전용 상담실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이미 처리된 문서를 확인했다. 법적 조치가 병원 시스템에도 전달되어 있었고 박준석은 더 이상 보호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유나는 문서의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그 결과가 이렇게 빠르게 현실로 다가올 줄은 몰랐다. 상담실을 나왔을 때 그녀는 로비 한쪽에 서 있는 준석을 다시 보았다. 그는 아이를 안고 있었지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서유나. 준석이 그녀를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지쳐 있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으려 애썼다. 하지만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그 믿음을 계속 흔들었다. 결국 유나는 비서를 불러 할인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게 했다. 모든 비용은 그녀의 이름으로 처리되었다. 하지만 준석은 그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그는 아이를 따라가지 못했고 응급실 문 앞에서 멈춰 서야 했다. 그날 밤 준석은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다. 연락할 곳도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었다. 영상 속의 남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낙인이 되었다. 그는 손을 내려다보았다. 배달 가방을 들던 손, 아이를 안던 손, 모두 떨리고 있었다. 그때 유나가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한동안 그를 내려다보다가 말했다. 이 상황을 끝내고 싶어요. 그녀의 말은 제안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결론이 담겨 있었다. 준석은 고개를 들었다. 끝낸다는 게 뭡니까? 유나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두툼한 봉투였다. 이걸 받으면 서울을 떠나요.
더 이상 나와 엮이지 말고 준석의 시선이 봉투에 머물렀다가 다시 그녀에게 돌아왔다. 그는 웃지 않았다. 분노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지금 이걸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유나는 잠시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 스스로도 그 질문의 답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복도 끝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준석은 그 소리를 듣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봉투를 받지 않았다. 대신 바닥에 내려놓았다. 아이 앞에서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 말만 남기고 그는 돌아섰다. 유나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가 선택한 선이 누군가를 어디까지 밀어냈는지 처음으로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서울의 밤은 깊어졌고 병원의 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리고 그 차가운 빛 아래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지점으로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준석이 병원을 떠난 뒤 유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봉투는 여전히 바닥에 놓여 있었고 흰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그 존재는 유난히 노골적으로 보였다. 그녀는 비서에게 봉투를 치우라고 말하지 않았다. 손으로 직접 집어들지도 않았다. 마치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저지른 일을 모두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유나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잠들지 못했다. 병원 복도에서 들리던 아이의 숨소리와 준석의 마지막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이 앞에서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 문장은 비난도 애원도 아니었기에 더 깊이 파고들었다. 다음 날 아침, 회사는 조용했지만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전날 밤 유포된 영상은 이미 2차, 3차 편집을 거쳐 더 자극적인 형태로 퍼지고 있었고, 언론은 유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누구나 알 수 있게 암시했다. 홍보팀은 대응 전략을 보고했고, 법무팀은 추가 조치 가능성을 설명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보고를 들었지만, 실제로는 단 하나의 문장만이 귀에 남아 있었다. 여론은 빠르게 한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 방향이 어디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분명했다. 회의가 끝난 뒤, 유나는 홀로 사무실에 남았다. 그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오래된 휴대전화를 꺼냈다. 5년 전 준석과 함께 쓰던 번호가 남아있는 기기였다. 전원을 켜자 오래된 메시지들이 하나둘 화면에 떠올랐다. 오늘은 무리하지 말고 일찍 와. 괜찮아. 내가 다 해결할게. 그 문장들은 당시에는 너무 익숙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말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 모든 말이 어떤 선택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오후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였다. 유나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조심스러웠다. 유나야, 준석이 그 아이 병원에서 어떻게 됐는지 아니?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다. 사실은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다. 그 순간 유나의 손에 쥔 휴대전화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등을 깊숙이 기대며 말했다. 이제 와서 무슨 이야기예요? 어머니는 오래 숨겨두었던 일을 꺼내듯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5년 전 회사가 무너지기 직전이었을 때 누가 마지막으로 돈을 넣었는지, 그 돈이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 왜 그 사실이 기록에서 사라졌는지,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준석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유나는 말을 끊지 않았다. 끊을 수 없었다.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퍼즐처럼 맞춰지며 그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기억을 완전히 뒤집고 있었기 때문이다. 통화를 마쳤을 때 유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가 낯설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유나는 병원으로 다시 향했다.
이번에는 수행원도 비서도 없이 혼자였다. 하리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상태였고 간호사는 보호자에게만 면회를 허용한다고 말했다. 유나는 보호자 서류를 들고 있었지만 그 종이가 갑자기 너무 가볍게 느껴졌다. 그녀는 병실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문을 열었다. 하리는 잠들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숨은 조금 안정되어 있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아이 곁에 앉았다. 아이의 작은 손에는 링거바늘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 순간 유나의 머릿속에 또 다른 장면이 떠올랐다. 과거 자신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준석이 밤새 의자에서 졸던 모습이었다. 그는 항상 괜찮아 라고 말했지만 눈 밑에는 늘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유나는 그 기억을 애써 밀어냈었다. 지금 와서 그것을 인정하는 건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병실을 나서던 유나는 간호사에게 준석의 행방을 물었다. 간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침 일찍 퇴원하셨어요. 아이는 보호자 동의하에 남았고요. 유나의 가슴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병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면서 계속해서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메시지도 부재중 전화도 없었다. 마치 준석이 의도적으로 세상에서 한 발 물러난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유나는 결국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법무팀에 전화를 걸어 진행 중이던 모든 조치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홍보팀에는 추가 대응을 하지 말라고 했다. 대신 과거의 재무 기록을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공식적인 이유는 내부 감사였지만 그녀 자신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사업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같은 시간 준석은 서울 외곽의 작은 공사 현장에 있었다. 그는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숙소를 제공받았고 할인을 병원에 남긴 채 홀로 밤을 보냈다. 몸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마음은 더 지쳐 있었다. 하지만 그는 유나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더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끝이겠지. 그러나 그 끝이 새로운 시작의 문 앞이라는 사실을 두 사람 모두 아직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진실은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었고 그것은 더 큰 파문과 선택을 요구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날이 되면 더 이상 누구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게 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보낸 채 회사로 향했다. 거울 속의 얼굴은 분명 어제와 같았지만 눈빛만은 전혀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확신으로 무장한 경영자의 얼굴이 아니라 무언가를 잃어버린 뒤 뒤늦게 그 무게를 실감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출근하자마자 유나는 감사팀과 재무팀을 동시에 호출했다. 형식은 내부 점검이었지만 그녀의 질문은 명확했다. 5년 전 위기 당시 자금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정리해 주세요. 중간에 삭제되거나 오해된 기록이 있다면 모두 포함해서요.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회사 전체는 보이지 않는 긴장 속에 잠겼다. 같은 시각, 언론은 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전날 밤, 익명의 제보자가 한 경제 전문 기자에게 장문의 메일을 보냈다. 메일에는 오래된 계좌 내역 일부와 부동산 매각 계약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다. 이름은 지워져 있었지만 날짜와 금액은 선명했다. 기자는 직감적으로 이 자료가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추가 확인을 거친 뒤 조심스럽게 기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제목은 자극적이지 않았지만 내용은 충분히 폭발력을 지니고 있었다. 5년 전 사라진 자금의 진짜 출처는 누구인가? 유나는 오전 회의 도중 휴대전화로 속보 알림을 받았다.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기사에는 그녀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누구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기사 속에는 익명의 전직 관계자라는 표현과 함께 한 문장이 반복되고 있었다. 모든 것을 감당한 사람은 따로 있었다. 유나는 회의를 중단시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침착한 척할 수 없었다. 병원에서는 할인이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다. 아이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유나가 가져다준 작은 공책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간호사는 그 모습을 보며 유나에게 말했다. 아이가 많이 참아왔던 것 같아요. 이제야 조금 풀리는 느낌이에요. 그 말은 유나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참아왔던 것은 아이만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유나는 결국 준석을 찾아 나섰다. 내부적으로 알아낸 정보는 많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가 서울 외곽의 공사 현장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차를 몰고 도착한 곳은 먼지와 소음이 가득한 곳이었다. 유나는 구두를 신은 채 흙바닥을 밟으며 현장 사무실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그녀를 알아보았지만 감히 말을 걸지는 못했다. 유나는 그들 사이를 지나 작은 숙소 앞에 섰다. 문을 두드리는 손이 잠시 멈췄다. 유나는 자신이 어떤 표정으로 그를 마주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문이 열리자 준석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여전히 창백했고 다리는 아직 불편해 보였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유나였다. 기사 봤어요.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봤어요. 이제 세상이 조금 시끄러워지겠네요. 유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왜 말 안 했어요? 왜 혼자 다 짊어졌어요? 준석은 씁쓸하게 웃었다. 말하면 달라졌을까요? 당신은 그때 너무 벼랑 끝에 있었어요. 미안하지만 난 당신이 살아남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그 말은 변명도 자랑도 아니었다. 단순한 사실처럼 담담했다. 유나는 그제야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흘러내린 눈물은 그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을 한꺼번에 쏟아내고 있었다. 같은 시간, 회사에서는 또 다른 보고가 올라왔다. 감사팀은 5년 전의 자금 흐름을 거의 복원했고, 그 중심에 준석의 이름이 있었다. 개인명의 대출, 부동산 매각, 그리고 회사로 흘러 들어간 자금. 그 모든 것이 명확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유나는 그 보고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건 숨길 일이 아니에요. 그녀는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힐 준비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임원들 사이에서는 술렁임이 일었지만 유나의 표정은 단호했다. 저녁이 되자 유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발표했다. 언론은 일제히 몰려들었고 생중계 카메라가 회견장을 가득 채웠다. 유나는 단상에 서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수많은 플래시가 터졌고 질문이 쏟아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5년 전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저를 도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도움은 공식 기록에서 지워졌지만 오늘 저는 그 사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자금의 출처, 그 대가로 누군가가 감당해야 했던 희생,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고 오만했는지. 회견장은 점점 조용해졌다. 기자들은 더 이상 질문을 던지지 못했다. 유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거짓은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 기사는 다시 한번 모든 포털의 상단을 장식했다. 이번에는 비난보다는 논쟁이 이어졌다. 누가 진짜 가해자인지,
성공의 이면에 무엇이 숨겨져 있었는지에 대한 토론이 시작됐다. 준석의 이름도 처음으로 제대로 언급되었다. 그는 더 이상 익명의 가해자도 그림자도 아니었다. 준석은 작은 숙소에서 그 뉴스를 보고 있었다. 휴대전화 화면 속에서 유나가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그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인정이 아니었다. 하지만 세상이 이제라도 진실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에 마음 한구석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유나는 회견이 끝난 뒤 병원으로 향했다. 하리는 그녀를 보자 조용히 웃었다. 유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 줄래요? 이제 정말 제대로 시작해 보려고요. 그 말은 아이에게 하는 말이자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었다. 모든 것이 드러난 지금 두 사람 앞에는 더 큰 선택이 남아 있었다. 용서와 동행, 혹은 각자의 길, 그리고 그 선택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중심에 놓여 있었다. 기자회견 이후 며칠 동안 세상은 유나와 준석의 이야기로 들끓었다. 언론은 더 이상 단순한 스캔들이 아닌 성공 뒤에 가려진 희생이라는 프레임으로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고, 여론은 분열되었다. 어떤 이들은 유나의 고백을 용기로 보았고, 어떤 이들은 너무 늦은 선택이라며 비판했다. 하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주목한 이름은 준석이었다. 한때 실패한 남편, 무능한 가장으로 소비되던 이름은 이제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떠안은 인물로 재조명되고 있었다. 준석은 이 모든 반응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려 했지만 휴대전화로 쏟아지는 연락과 메시지는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 오래전 끊겼던 지인들의 안부, 심지어는 도움을 제안하는 낯선 사람들까지. 그는 대부분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저 할인이 있는 병원과 임시 숙소를 오가는 단순한 일상에 집중하려 했다. 유나의 삶도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그녀는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그 결정은 또 다른 파장을 불러왔다. 일부 주주들은 불안해했고, 일부 직원들은 안도했다. 유나는 비난과 지지를 동시에 받으며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아닌 한 사람으로 세상 앞에 서 있는 기분을 느꼈다. 회사 일을 정리한 뒤 그녀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병원이었다. 하리는 점점 회복되어 갔고 유나는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그림을 함께 그리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그 시간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유나에게는 지난 5년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주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유나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준석과 마주쳤다. 약속하지 않은 만남이었지만 두 사람은 놀라지 않았다. 마치 언젠가는 이렇게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병원 로비 한쪽에 앉아 그들은 오랜만에 길지 않은 대화를 나눴다. 유나는 먼저 말을 꺼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난 더 이상 다가가지 않을게요. 준석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원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다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을 뿐이죠. 그 말에는 원망도 기대도 없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유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용서를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도 할인에게만큼은 계속 곁에 있고 싶어요. 아이가 원한다면요. 준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그건 할인이 결정할 일이겠죠. 그 말은 거절도 허락도 아니었지만 유나에게는 충분한 희망으로 들렸다. 그날 이후 유나와 준석은 이전과 다른 관계를 만들어 가기 시작했다. 연인도 부부도 아닌 아이를 중심으로 한 동반자 같은 관계였다. 둘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함과 조심스러움이 존재했지만 거짓은 없었다. 유나는 더 이상 돈이나 지위로 무언가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고
준석은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려 하지 않았다. 변화는 느렸지만 분명했다. 한편 사회적 논쟁은 점점 더 깊어졌다. 온라인에서는 성공한 사람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희생은 미덕인가 강요인가 같은 주제가 뜨거운 토론으로 이어졌다. 유나의 고백은 단순한 개인사의 폭로를 넘어 많은 이들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었다. 누군가는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떠올렸고, 누군가는 자신이 당연하게 여겼던 희생을 다시 생각했다. 준석은 이런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랐다. 시간이 흘러 하리는 퇴원했고, 세 사람은 병원 앞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다. 그 사진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고, 개인 앨범 속에만 남았다. 유나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음을 느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도망치지 않고 마주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어느 늦은 밤, 유나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마지막으로 남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창밖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더 이상 그녀를 압도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휴대전화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성공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은 시각, 준석은 할인이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창가에 서 있었다. 아이의 숨결은 안정적이었고, 방 안은 고요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과연 자신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미래로 나아가는 것인지. 그 질문에는 아직 명확한 답이 없었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은 분명해졌다.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갈림길 앞에 서 있었다. 완전한 화해로 나아갈 것인가, 혹은 각자의 길을 존중하는 이별로 남을 것인가. 선택은 단순하지 않았고 어떤 결말도 완벽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진실이 밝혀진 이후 이들의 삶은 더 이상 거짓 위에 세워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깨달음이야말로 이 긴 여정이 남긴 가장 큰 변화였다. 다음 이야기는 그 선택의 순간을 향해 조용히 다가가고 있었다. 할인이 퇴원한 뒤 몇 주가 흘렀다. 계절은 조금씩 바뀌고 있었고, 병원 냄새로 가득했던 시간은 서서히 일상 속으로 흡수되고 있었다. 유나는 더 이상 회사의 중심에 서 있지 않았고, 준석 역시 세상과 거리를 둔 채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두 사람의 삶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유나는 이전처럼 바쁘게 움직이지 않았다. 하루 일정은 단순해졌고, 그중 가장 중요한 시간은 할인과 함께 보내는 오후였다. 아이는 여전히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웃는 횟수는 눈에 띄게 늘었다. 유나는 그 웃음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느꼈다. 준석은 서울 외곽의 작은 집으로 옮겼다. 공사 현장 일을 완전히 그만둔 것은 아니었지만, 몸 상태를 고려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만 일을 했다. 그는 여전히 스스로를 책임지는 삶을 선택했고, 누군가의 보호나 보상 속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유나가 경제적인 도움을 제안했을 때도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괜찮아요. 적어도 이 아이 앞에서는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그 말에 유나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방식으로 곁에 머무는 법을 배웠다. 어느 주말 오후, 세 사람은 근교의 작은 공원에 함께 있었다. 화려한 장소도 특별한 이벤트도 아니었지만, 할인은 그날 유난히 활발했다. 아이는 그네를 타다 말고 유나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고, 유나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다. 준석은 멀찍이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유나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이런 날들이 조금은 익숙해져도 될까요? 준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익숙해지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 말은 유나의 마음을 오래 붙잡았다.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어떤 답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다시 함께하는 삶,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가능성.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기대가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유나는 혼자 집에 돌아와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사랑의 회복인지, 아니면 속죄를 통해 얻는 안도감인지. 그 경계는 생각보다 모호했다. 며칠 뒤, 유나는 마지막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준석에게 만나자고 연락했고, 두 사람은 한적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유나는 준비해 온 말을 천천히 꺼냈다. 난 당신과 다시 시작하자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너무 쉬운 선택일지도 몰라요. 대신 지금의 관계를 그대로 이어가고 싶어요. 아이에게 필요한 만큼, 그리고 당신이 허락하는 만큼. 준석은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는 그 말 속에 담긴 절제와 진심을 느꼈다.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면 나도 거절하지 않겠어요. 그 대답은 약속이 아니었고 선언도 아니었다. 다만 현재를 받아들이는 선택이었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다. 언론은 점차 다른 이슈로 이동했고 유나와 준석의 이야기는 하나의 사례로 남았다. 하지만 온라인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그들의 선택을 두고 토론이 이어지고 있었다. 완전한 재결합이 아니어서 아쉽다는 사람들, 오히려 이 결말이 현실적이라며 공감하는 사람들. 이야기는 끝났지만 해석은 끝나지 않았다. 어느 늦은 저녁, 유나는 할인을 재운 뒤 준석과 함께 조용히 차를 마셨다. 창밖에는 도시의 불빛이 보였고 방 안에는 따뜻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유나는 그 침묵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든 것을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기대를 강요하지 않는 거리. 그것이 지금의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형태라는 것을. 준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가끔은 모든 걸 잃어버린 줄 알았던 순간이 결국 가장 중요한 걸 남겨주기도 하네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성공, 돈, 명예는 여전히 그녀의 삶에 존재했지만 더 이상 삶의 기준은 아니었다. 기준은 사람, 그리고 책임이었다. 이야기는 조용히 마무리된다. 누구도 완전히 승자가 되지 않았고, 누구도 완전히 패자가 되지 않았다. 다만 각자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무게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유나는 더 이상 무릎 꿇지 않아도 되었고, 준석은 더 이상 혼자 서 있지 않아도 되었다. 그들은 사랑이라는 이름 대신 신뢰와 존중이라는 언어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화려하지 않지만 오래 남을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답답한 결말로, 누군가에게는 가장 진실한 결말로. 이 이야기가 남긴 것은 눈물보다 질문이었다. 우리는 과연 타인의 희생 위에 얼마나 편안히 서 있었는가,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은 이야기가 끝난 뒤에도 독자의 마음 속에서 오래도록 울릴 것이다.